1 더하기 1은 2. 그리고 저 하늘의 별자리는 정확히 몇 도 몇 분에 위치한다. 청취자 여러분도 보통 우리가 수학이나 천문학을 떠올리면 약간 오차가 단 1초도 허용되지 않는 아주 차갑고 명확한 세계를 상상하시게 되잖아요. 네. 감정이나 개인의 해석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는 철저한 논리의 영역이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당신과 함께 나눌 이번 지식 탐험은 아주 기묘한 약간 상상력 넘치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평생을 그 차갑고 완벽한 숫자의 세계에서만 살던 사람이 조선 역사상 가장 몽환적이고 뭐랄까 해석이 분분한 한 폭의 그림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성과 감성, 그리고 과학과 예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그 그림이 아주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의 한가운데를 딱 관통하고 있다면 말이죠. 흥미진진한데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대상은 두 가지 문헌에 등장하는 한 인물입니다. 하나는 조선 전기의 천재 과학자이자 관료였던 김담이라는 인물에 대한 실제 역사적 기록이고요. 위키백과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다룬 자료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가 안평대군의 그 유명한 몽유도원도를 감상하면서 나눴을 법한 대화를 상상력으로 밀도 있게 재구성한 문학 텍스트입니다. 제목이 묶은 꿈, 몽유도원도, 안평대군과 선성 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라는 아주 단단한 뼈대 위에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살을 붙인 셈인데 결국 이 두 문헌을 관통하는 핵심은 세상을 꿰뚫어보는 김담의 그 특별한 시선이겠죠? 정확해요. 그래서 오늘의 문헌 탐구를 통해 당신과 함께 파헤쳐볼 미션은 이겁니다. 우주의 이치를 막 수학으로 계산해내던 그 차가운 지성이 어떻게 그토록 참혹한 현실 정치를 버텨냈으며 또 가장 아름다운 예술작품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읽어냈는가. 기대가 됩니다. 그 인물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려면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야겠네요. 네, 얼마나 경이로운 수준의 이과형 천재였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기록을 보면 영주에서 1416년에 태어난 김답은 겨우 20세가 되던 1435년에 친형이랑 나란히 문과에 급제합니다. 그래서 그 당대 최고의 브레인들만 모인다는 지편전 학사가 되더라고요. 형제가 동시에 지편전에 선발된 건 당시 99명의 학사 중에 유일무이한 사례였습니다. 진짜 엄청난 수재였던 거죠. 와, 99명 중에 유일하다고요. 진짜 대단하네요. 네, 하지만 김담이 특별했던 건 단순히 글 공부를 잘하는 문과 엘리트여서가 아니거든요. 세종시대는 다들 아시다시피 조선과학의 완전 황금기였잖아요. 아, 장영실도 있고 막 자경로 만들고 하던 그 르네상스 시대죠? 맞아요. 그 한가운데서 김담은 천문, 지리, 수학에 정말 독보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세종의 눈에 띄어서 달력 연구 프로젝트에 투입될 정도였으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국사 시간에 한 번씩 들어봤을 칠정산 내편, 그리고 칠정산 외편 편찬 작업이죠. 여기서 제가 청취자 당신을 위해 이 작업이 도대체 왜 그렇게 대단한 건지 현대식으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비유죠?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남의 나라 GPS 위성을 빌려 쓰다가 우리 땅이랑 좌표가 미세하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리 집 앞마당을 0점으로 딱 잡고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 코드를 바닥부터 아예 새로 짜버린 겁니다. 와, 아주 적절하고 확 와닿는 비유네요. 당시 조선은 중국의 달력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베이징의 하늘이었던 거죠. 아, 한양이 아니라 베이징을 기준으로 절기를 계산했다는 거군요. 네, 농업부터 해서 날씨나 절기, 일식, 월식 타이밍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국가의 경제랑 직결되잖아요. 나아가서 왕실의 권위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생존 문제인데 기준점이 다르니까 절기가 자꾸 미세하게 어긋나는 겁니다. 오, 농사 지어야 하는데 날짜가 안 맞으면 진짜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한양의 위도를 기준으로 조선만의 독자적인 하늘을 계산해낸 독립 프로젝트가 바로 칠정산이었습니다. 조선의 하늘을 독립시킨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문헌들을 보면서 진짜 놀랐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아니 컴퓨터도 없고 뭐 계산기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칠정산 4편을 보면 1년을 365.24251로 계산해냈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로 대단한 거냐면요. 이게 지금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는 그레고리력이랑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완벽하게 똑같거든요.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정말 소름 돋는 정확성이죠.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게 칠정산 외편입니다. 이 과정이 또 진짜 흥미로운데요.
당시 서역, 즉 아라비아의 이슬람 역법인 회외력이라는 선진 천문학 데이터가 조선에 들어와 있었어요. 아, 서양 쪽, 그러니까 중동 쪽의 과학 데이터를 수입해온 거군요. 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회외력이 한자로 번역만 덜렁되어 있었지 그 안에 담긴 복잡한 계산식 자체가 조선의 전통적인 수학 체계랑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언어만 번역해서 될 일이 아니라 수학 시스템 자체를 호환시켜야 하는 거였군요. 약간 맹용 프로그램을 윈도우즈에서 돌아가게 코딩을 새로 해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이네요. 정확합니다. 회외력은 원주를 360도로 하고 60진법을 사용하는 아라비아 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20대의 김담은 이순지라는 학자와 함께 이 완전히 이질적인 외국의 수학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해독해냅니다. 와, 그 젊은 나이에? 네, 그걸 바탕으로 서울 밤하늘에 대입해서 계산해낸 1태양년의 길이가 365일 5시간 48분 45초였습니다. 잠깐만요. 365일 5시간 48분 45초요. 그거 현대 우주과학이 원자시계 같은 걸로 측정한 값 비교하면 오차가 얼마나 됩니까? 놀라지 마세요. 겨우 1초 차이입니다. 와, 1초요? 네, 15세기에 붓이랑 종이만 가지고 이슬람 수학을 60진법으로 역산해서 서울 밤하늘의 궤도를 계산했는데 그게 1초 오차밖에 안 났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집념과 연산 능력이죠. 진짜 미쳤네요. 청취자 당신이 지금 무심코 스마트폰 화면을 탁 켜서 확인하는 시간과 달력의 그 소름 돋는 정확성이 이미 15세기 조선 땅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한 청년의 머릿속에서 다 완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늘의 별자리라는 건 결국 단 1도의 어긋남도, 단 1초의 늦음도 용납하지 않는 아주 깐깐한 세계니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주의 궤도를 일청의 오차도 없이 계산해내던 이 깐깐하고 엄격한 성정이 하늘에서 땅으로 딱 내려왔을 때, 즉 실제 사람을 다스리고 행정을 보는 현실 정치에서는 어떻게 발현되었을까요? 확실히 이과형 천재답게 땅도 아주 정밀하고 칼같이 쪼갠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김담이 행정가로서 남긴 업적 중에 전부구등지법이라는 걸 찬정하고 양전을 시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토지 등급을 무려 9등급으로 세분화한 거죠. 여기서 양전이라는 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서류에 줄 긋는 게 아니거든요. 직접 측량 도구를 들고 논밭으로 나가서 물리적으로 땅의 면적,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측정하는 아주 고되고 엄격한 작업입니다. 아, 발로 뛰면서 데이터를 수집한 거네요. 네, 지주들이 세금을 좀 덜 내려고 몰래 숨겨둔 땅의 먼지 한 톨따지 전부 수학적 잣대로 다 찾아내서 정확한 세금을 매겼다는 뜻입니다. 1초의 오차도 용납 못하는 사람이 세금을 매기는데 편법이 통할 리가 없었겠죠. 그가 충주 목사로 부임했을 때 일화를 보니까 타협이라는 게 아예 없더라고요. 어떤 일화가 있었죠? 그 당시 충주 지역의 도적대가 엄청 극성이었는데 김담은 작물의 증거가 진짜 아주 조금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발견되면 절대 용서하지 않고 무조건 엄벌에 처형했다고 해요. 아, 완전히 원칙대로 처리한 거군요. 네, 그 엄격하다는 소문이 쫙 퍼져서 도적들이 아예서 충주 경계로는 발도 들이지 않았다고 실록에 적혀 있을 정도입니다. 하늘의 이치를 지상에 구현하듯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철저한 원칙주의자의 면모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청취자 입장에서 아주 강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원칙주의자의 불의를 보면 단 1%의 작물도 용서 안 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벌을 주던 강직한 인물이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그가 살던 시대에 조선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끔찍한 불의가 일어납니다. 바로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피바람을 일으키면서 왕위를 찬탈한 개유정난 말입니다. 권력의 지형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집힌 참혹한 사건이었죠.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건 바로 이 대목이에요. 평소 성격대로라면 이렇게 거대한 권력에 탈시당하는 상황에서 사육신처럼 직접적으로 막 반발하거나 목숨 걸고 저항해야 앞뒤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깐깐한 김담은 계속해서 지방의 외직, 그러니까 그냥 지방관으로만 떠돌면서 주관 권력에서 한 발짝 물러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늙은 노모를 모셔야 한다는 거였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너무 편리한 핑계 아닙니까? 뭐 핑계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사육신들은 문자 그대로 사지가 찢겨나가면서 충절을 지켰는데 1초의 오차도 못 견디던 천문학자가 정작 제일 거대한 불의 앞에서는 시골로 도망쳐서 몸을 사린 거 아닌가요?
겉으로 드러난 행적만 딱 보면 충분히 비겁한 도피나 처세술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하지만 그가 평생을 바친 천문학의 궤도라는 관점에서 이 상황을 다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궤도요? 도망친 게 아니라 궤도를 유지한 거라고요. 네, 천문학의 핵심은 거대한 질량을 가진 항성, 즉 태양과 그 주변을 도는 행성 간의 중력 균형이거든요. 태양에 너무 가까워지면 타서 소멸해버리거나 그 거대한 중력에 끌려 들어가 먹혀버리잖아요. 아, 그렇죠. 반대로 또 너무 멀어지면 궤도를 아예 이탈해버리고 우주 미아가 되겠죠. 맞습니다. 계유정난 이후에 세조라는 존재는 피를 먹고 자라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 같은 권력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김담은 그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그 바깥쪽에 자신을 안전하게 묶어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박팽년, 하위지, 김시습 등 이른바 단종 복위 세력과 깊이 교류하면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의 제자이자 사위였던 이수영은 아예 벼슬을 내던지고 산속으로 숨어버렸고요. 주변 사람들은 다 저항의 길을 갔네요. 네. 그런데 세조 입장에서는 김담 같은 천재적인 행정가이자 과학자가 자기 조정에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조판서라는 모든 인사를 주무르는 권력의 핵심 자리를 주면서 그를 도성으로 계속 불렀죠. 와, 이주판서면 진짜 엄청난 자리잖아요. 하지만 끝내 그 권력의 단맛을 거부했죠. 네. 노모봉영이라는 합법적이고 완벽한 유교적 명분을 방패로 삼아서 끊임없이 외직만 돌며 중앙 권력의 핵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거부했습니다. 소리 높여 목숨을 버리는 방식의 저항도 있지만 권력의 중심이 제공하는 혜택을 다 거부한 채 시스템의 변방에서 자신만의 선을 지키는 방식의 저항도 있는 거죠. 캬, 멋지네요. 흥미로운 건 세조조차도 이 차갑고 거리를 두는 김담의 방식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48세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을 때 세조가 직접 시호를 내렸다고 기록에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국왕이 무려 이틀이나 조회를 멈추고 애도하면서 매우 드물게 문절이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학문에 부지런한 것을 문이라 하고 청렴하기를 좋아하며 스스로의 욕망을 극복하는 것을 절이라고 하거든요. 권력자 본인조차도 끝내 자신에게 완전히 굴곡하지 않고 평생 일정한 궤도를 흔들림 없이 유지했던 이 과학자의 맑은 삶을 경외했던 거네요. 무작정 막 부딪혀서 부서지는 대신에 철저히 계산된 궤도로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 이과형 생존법이랄까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이성적이고 차가운 논리로 무장했던 남자가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두 번째 문헌, 즉 문학적 텍스트 속에서 매우 흥미로운 상황을 딱 마주하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당신의 머릿속에 아주 거대한 그림 한 폭을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안평대군의 꿈을 당대 최고의 화가 안견이 그려낸 명작 몽유도원도입니다. 깊은 밤, 내주간의 등불 아래서 안평대군과 김담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가로로 길게 펼쳐진 몽유도원도 두루마리가 놓여 있죠. 당신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림의 왼쪽은 현실의 세계입니다. 아주 기괴하고 날카로운 바위산들이 험악하게 막 솟아있고 먹물이 아주 짙게 번져 있죠. 네, 현실의 험난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런데 시선을 오른쪽으로 쓱 옮기면 어느 순간 그 험한 산길이 탁 열리면서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넓은 물이 흐르는 몽환적인 유토피아, 즉 무릉도원이 펼쳐집니다. 이 그림 뒤에는 당대 내로라 하는 문인들 신숙주, 박팽년, 성삼문 등 수십 명의 학자들이 찬양하는 시를 적어놓았거든요. 다들 그림의 예술성이며 그 몽환적인 아름다움을 극찬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포인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문인들은 모두 현실의 고난을 닮은 그림 왼쪽의 험준한 산을 먼저 보거나 아니면 화려한 복숭아꽃에 막 집중했어요. 하지만 가장 차가운 논리를 가진 이 천문학자 김담의 시선은 엉뚱한 곳에 꽂힙니다. 그는 가장 먼저 물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간을 볼 때 천문학자는 시간을 본 거죠. 산은 고정된 공간이지만 물은 계속 흐르는 거잖아요. 정지된 평면의 캔버스 위에서 움직임, 즉 시간의 속성을 읽어낸 겁니다. 안평대군이 묻잖아요. 어째서 남들이 다 보는 기괴한 산이 아니라 물을 보았는가? 그러자 김담이 대답합니다. 산은 머무르지만 물은 시간을 드러냅니다. 꿈속의 도원에도 물이 흐르고 꽃빛이 흔들렸으니 그것은 시각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참 과학자다운 시선이죠. 와, 저는 여기서 이 사람의 직업병이자 천재성에 진짜 혀를 내둘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와, 아름다운 이상향이다 이러면서 미학적인 감상에 빠져 있을 때 천문학자는 그 꿈의 세계에도 우리와 똑같은 물리 법칙과 시간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간파해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김담의 대사가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줄 겁니다. 그는 꿈과 현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별빛이라는 아주 시적인 개념을 끌어옵니다. 맞아요. 이 대목,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빛은 사실 이미 지나간 빛입니다. 눈앞에 있으나 이미 지난 것, 아직 오지 않았으나 이미 정해진 것. 꿈과 현실의 사이가 본래 그렇습니다. 이 구절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현대 물리학의 광속 개념을 이미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수만 광년 떨어진 별에서 출발한 빛이 내 눈에 딱 닿았을 때 내가 보는 그 별빛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수만 년 전의 과거잖아요. 그렇죠. 눈앞의 현실인 동시에 이미 지나간 과거라는 이 시간의 딜레이를 철학적으로 완벽하게 해석해낸 겁니다. 그림을 미학이 아니라 완전히 물리학으로 해체해버린 거네요. 그런데 이 대화는 단순히 그림 감상평에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국가의 정체성이랄까, 현실의 모순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이 부분을 아까 우리가 다뤘던 칠정산 편찬 과정의 핵심 딜레마랑 연결해보면 맥락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요. 칠정선을 만들 때 김담을 가장 괴롭혔던 문제가 뭐였죠? 아까 말씀하신 그 0점 조절 문제예요. 중국 베이징 하늘을 버리고 어느 하늘을 우리 조선의 기준점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그 기준의 문제였죠. 맞습니다. 김담은 몽유도원도라는 예술작품 앞에서도 똑같이 그 기준점의 문제를 딱 짚어냅니다. 안평대군이 꾸었다는 그 무릉도원의 꿈은 본질적으로 중국 고전 문학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도연명의 도화원기 같은 데서 온 중국의 이야기죠. 하지만 안견이 붓으로 그려낸 험준한 바위산의 형태나 지형은 중국의 그 둥글둥글하고 완만한 산맥이 아니라 지그치 조선적이고 험난한 화강한 바위산이었거든요. 이상향의 테마는 중국의 것인데 그 이상향을 감싸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은 지독하게 거친 조선의 현실이다. 이렇게 본 거군요. 네, 김다문이 모순을 탁 지적하면서 그림 왼쪽의 그 험난하고 가혹한 현실의 산세를 온몸으로 겪어내고 통과해야만 비로소 오른쪽의 넓은 물과 이상향이 열린다는 구조를 통찰해냅니다. 조선의 현실이라는 단단한 땅에 발을 딛고 있지 않은 채 그냥 중국식 무릉도원만 막연하게 꿈꾸는 건 허상이라는 아주 뼈아픈 현실인식을 보여준 거죠. 예술 작품의 구도를 보고 천문학의 기준점이랑 지정학적 현실까지 막 끌어오는 그 사유의 확장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진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텍스트 후반부에서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탁 올려다보잖아요. 네, 밤하늘 묘사가 아주 멋지죠? 여기서 김담은 아예 안견의 그림 전체를 머릿속에서 뜯어내서 밤하늘의 우주 궤도 위에 그대로 확 덮어 씌워버립니다. 천문학자만이 할 수 있는 경이로운 해석의 절정이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김담은 그림 속 도성을 둘러싼 듯한 그 험한 바위산들을 보면서 그게 밤하늘에서 황제를 호위하는 담장 별자리인 천시원의 형태랑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뻗은 능선들은 동방의 수호신인 청룡의 뿔에 해당하는 각수별자리의 뾰족한 배열과 같다고 하죠. 이게 단순히 모랑이 닮았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현실의 권력을 방어하고 적을 찌르는 험난한 정치적 투쟁의 구도가 그림 속의 별자리의 형태로 숨겨져 있다는 걸 읽어낸 거예요. 와, 심지어 안견이 마지막에 점점이 찍어놓은 복숭아꽃에 붓터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꽃잎 하나하나는 마치 천문도에서 사계절의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 마지막에 위치를 잡는 무변들과 같습니다. 대단하죠. 안견이 의도했든 안 했든 한 폭의 캔버스 위에 우주의 운행 질서가 아주 완벽한 비율로 담겨 있다고 본 거예요. 이런 해석을 듣고 있던 안평대군은 자신이 꾼 꿈이 그냥 한낱 몽상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쫙 품고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고향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죠. 맞아요. 그림이 우주라면 우주의 중심이 당연히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대군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 꿈의 중심, 저 우주의 모든 별을 돌고 있는 북극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권력의 핵심에 있던 왕족다운, 왕족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지 확인받고 싶었던 거겠죠. 김담은 짧게 대답합니다. 저나 자신이십니다. 그림 속 세계의 중심은 바로 당신이라는 뜻이죠. 네, 하지만 밖으로 나와서 진짜 조선의 춥고 시린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남긴 김담의 독백이 이 모든 이야기에 아주 묵직한 종지부를 찍습니다. 대군이 묻잖아요. 내 꿈이 우주라면
내가 찾는 진정한 도원은 밤하늘 어느 별 아래에 열리겠는가. 그때 김담이 진짜 하늘의 북극성을 탁 응시하며 남긴 그 대답. 도원은 북극성 아래에 열리지 않습니다. 와, 이거 들으면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참으로 묵직한 철학적 통찰이죠. 하늘의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는 절대적인 중심이잖아요. 이걸 현실 정치로 치환해보면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 아주 무자비한 절대 권력, 즉 왕좌를 의미합니다. 아, 김담은 그 진리를 단번에 꿰뚫어 본 거군요. 권력이 집중된 그 차갑고 억압적인 북극선 바로 아래에서는 결코 사람들이 숨을 쉬고 평화를 누리는 유토피아가 피어날 수 없다는 거. 그렇습니다. 진정한 무릉도원, 즉 이상향은 오히려 그 절대 권력의 거대한 인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밖에서만 열릴 수 있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진짜 낭만적이면서도 서늘한 결론이네요. 1초의 오차도 없이 하늘 중심의 궤도를 직접 계산해 본 아주 정밀한 과학자였기에 역설적으로 그 중심이 가진 한계와 맹점을 누구보다 잔인하리 많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성적인 지성이 가장 몽환적인 숲을 지나 도달한 곳이 가장 뜨겁고 아픈 철학적 진실이었다는 점이 참 깊은 여운은 남깁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오늘 당신과 함께 파헤쳐본 여러 갈래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딱 엮어볼 시간입니다. 외국에 의존하던 달력을 폐기하고 그 복잡한 이슬람 수학을 해독해내어 1초의 오차 없이 조선의 하늘을 독립시킨 20대의 천재 과학자. 그리고 지방관으로 일하면서 한 톨의 작물도 용서치 않는 깐깐함으로 세상을 측량했지만 계유정난이라는 거대한 피해 소용돌이 앞에서는 스스로 블랙홀 밖의 궤도를 탁 선택해서 침묵으로 저항했던 행정가. 거기에 더해서 그림 한 폭의 물길에서 시간의 흐름을 읽어내고 무릉도원이라는 이상향은 절대 권력 아래에서는 피어날 수 없음을 간파했던 철학자 김담. 진짜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입체적이고 단단한 지성의 형태를 본 것 같습니다. 네, 파면 팔수록 정말 깊이를 알 수 없는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깊고 밀도 있는 탐구의 여정을 여기서 서서히 맺으면서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여운을 당신의 현실로 가져와 보려 합니다. 텍스트 속 김담은 안평대군의 그림을 다 보고 나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남기거든요. 안평대군이 왜 자꾸 온매무새를 가다듬느냐고 묻자 그가 대답하죠. 하늘을 오래 보면 사람은 스스로 자세를 고치게 됩니다. 하늘을 오래 보면 자세를 고치게 된다. 절대 변하지 않는 우주의 질서,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기준을 딱 마주하면 그 아래 서 있는 한낱 인간으로서 나의 위치와 자세를 겸허하게 가다듬게 된다는 뜻일 겁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당신만의 하늘, 혹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정보들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혹시 가짜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잘못된 궤도를 빙빙 돌고 있는 건 아닐까요? 15세기의 천재 김담은 스스로 자기만의 궤도를 계상해냈고 절대 권력이라는 가짜 유토피아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엔 퇴근길이나 침대 위에서 늘 들여다보시던 스마트폰 화면을 잠시 끄고 고개를 들어 진짜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옷깃을 여미면서 나만의 진짜 무릉도원은 지금 우주의 어느 궤도쯤에 자리하고 있는지 고요하게 가늠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식탐험은 여기서 우아하게 맺겠습니다. 당신의 밤하늘에 새로운 별빛이 켜졌기를 바랍니다.